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원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좀 급하게 촬영한다고 제가 좀 복잡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앞에 제 채널에 보면 경찰 사전조사서에 관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어떤 수강생이 이제 나중에 저한테 이제 코칭을 받을 때, 쌤, 저 한 번 떨어지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치면서 이제 그 전에는 그때는 저한테 코칭을 받았던 게 아니고 이제 영상을 본 거고, 그러면서 저한테 코칭 받을 때 하는 얘기가, 사전조사서 저는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사전 진단 도구다, 이제 그렇게 알게 돼서 이제 사전조사서를 작성하고 저한테 코칭 받을 때, 그 전에 떨어졌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면접관이 보더니 왜 이따위로 적었냐고 막 뭐라 하더라. 그래서 사전조사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제 코칭을 받으면서 대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뭐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 사전조사서에 관해서 설명드렸던 거는, 사전조사서가 심층 면접에서 어떠한 역할을 가지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게 이제 직접적인 점수로 연결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지, 사전조사서를 성의 없이 적으라고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금 서류 준비나 신체 검사나 그 다음에 체력 준비나 나머지 일정을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기본 태도죠, 기본 태도. 맞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 영상을 오해해가지고는 이제 저하고 코칭 받기 전에 이제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비전문적인 학원을 갔던 거고, 거기서 이제 질문이, 예를 들면,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면접 코칭할 때도 설명을 드리는데, 취미생활 뭐예요? 본인의 장단점은 뭐예요? 이 질문은 답변을 못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 구성 원리 막 설명하면서 이론 강의 때, 여러분들이 이제 미처 준비하지 못한 답변이나 그 다음에 너무 긴장해서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는, 일단은 횡설수설하면서 동문서답을 하면 감점폭이 더 크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꼭 숙지하겠습니다 하고 미안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장단점 뭐예요?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원 동기 뭐예요?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허용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식이법이 이제 막 나왔는데 내가 미처 민식이법에 대해서 공부를 못 해갔어. 근데 갑자기 면접관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봐요. 그때 내가 모르는 시사 주제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면 그때는 완전히 감점이 돼요, 동문서답. 근데 그거는 내가 미처 준비를 많이 못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시사 이슈를 다 준비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 코칭 프로그램 안에 헌법학 이론, 핵심 이론만 알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시사 이슈를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고요. 인성 파트도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성격을 물어본다든지 장단점을 물어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아예 면접 준비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예시로 든 이분이 사전조사서 질문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건데 되게 성의 없이 작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를 면접관이 지적을 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조사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적성 평가 받을 때 가서 이제 사전조사서 질문 받고 작성하는 거는 면접의 사전 진단 도구에 불과하고, 사전조사서 자체가 점수화 되지는 않지만 면접관들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조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 상을 가질 수 있어요. 약간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체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아니면 당신이 뭐 동아리 활동 도중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얘기해보시오. 뭐 아니면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적어보시오. 뭐 이런 사전조사서 질문을 받았어요.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질문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전 진단 도구에 불과하고 점수화 되지 않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아니면 그냥 한두 줄 대충 적고 말아야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태도적인 부분에 감점이 들어가요. 사전조사서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예시로 드린 질문들은 반드시 성의껏 작성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취지는 뭐냐면 지금 나온 질문들이 사실은 면접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심층 면접이란 건 누가 유창하게 말을 잘하나 시험이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예시로 사전조사서 질문을 말씀드린 것들은 자신의 가치 철학에 관한 질문들인데 이걸 퀄리티 있게 작성은 못해요. 왜냐하면 면접 준비를 못하고 가니까. 왜냐하면 체력 끝나고 체력 또는 체력 치는 도중 또는 체력 끝나고 인적성 할 때 가는 거니까 면접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전조사서 질문을 받으면 그게 면접 질문이라 했잖아요. 결국은 그게 퀄리티 있게 답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러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너무 부담은 갖지 말고 대신에 작성한 걸 그대로 복원을 해서 저한테 가져오면 면접관이 그 내용을 읽고 어떤 식으로 후속 질문을 할 건지에 대해서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앞에 영상에서 취지는. 근데 반드시 성의껏 적어야 되고, 자 A4 용지 한 장 크기에 아까 방금 말한 그러한 질문들 받았어요. 이 질문들은 답변을 못할 수가 없는 질문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맞죠? 그러면 답변을 적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체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질문이 있는데 여기다가 빽빽하게 글자를 작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어. 면접관 그거 읽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40대인데도 아직 벌써 노안이 와서 교정시력이거든요. 잘 안 보여요. 작은 글씨들은. 그럼 면접관 분들 저하고 비슷한 또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40, 50대. 그럼 답답하죠. 읽기가. 그러면 벌써 짜증이 솟구친 상태에서 지금 이 해당 지원자를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후 면접 진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물론 면접 답변을 아주 퀄리티 있게 잘하고 면접 진행에 대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그게 반전이 일어나서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첫인상이 그렇게 좌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조사서 질문이 있으면 이 공란을 이렇게 좀 크게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차를 적어도 되고, 목차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목차를 적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내가 묘사하기가 힘들면 도식화해도 돼요.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파생된 문제를 그림으로 도식화한 다음에 내용을 적어도 돼요. 사실은 양식의 자유 양식이라면 그건 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제한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도식화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글로 보충 설명해도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면지를 전체를 다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정성껏 적으세요. 그러면 내가 내 말을 이제 훈련이 안 된 상태로 들어가니까 내 가치 기준점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안에 내용이 질문의 취지에 맞게끔 퀄리티 있게 작성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작성한 부분이 정성껏 작성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다르죠. 근데 대신에 주의사항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비전문적인 학원에서 사전조사서가 마치 면접에 큰 이제 결정적인 키의 역할을 하듯이 막 사전조사서의 역할도 모르면서 막 과장해서 부풀려서 사전조사서 특강 받으러 와, 막 우리 얼마밖에 안 받을게 이런 식으로 영리하는 행위를 해서 제가 그게 너무 이제 황당해서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거고, 주의할 점은 면접도 그렇고 사전조사서도 그렇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고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전조사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정성껏 작성한 표시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전에 이제 모청에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러면 민식이법에 대해서 민식이법이 아니라 뭐였더라? 그 음주운전자들 이제 처벌하는 거 시사 이슈 나왔는데 그게 그때 면접에 임박해서 그게 시사 이슈화가 돼서 필기 준비하고 바로 이제 필기 준비한다고 뉴스 볼 시간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우리 채널에는 필기 준비생들이 가볍게 미리미리 시사 이슈를 면접에 맞게끔 준비할 수 있게 제가 이제 우리 유료 회원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지금 채널 안에 유료 회원 멤버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주차별로 제가 두세 개씩 면접 준비생들은 이제 나중에 면접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시사 이슈를 분석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기 준비생들 그거 보러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필기 준비하면서 시사 이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사전조사서가 뭐 민식이법에 대해서 농활하라, 아니면 지금 뭐 아프간 미군 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주제로 그냥 나와버리면
봉치는 거예요. 필기준비생들이 필기 준비한다고, 물론 우리 채널의 유료 멤버스 분들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봉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 그 청에서 그 사전조사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적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거를 보고는 이제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꼭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사람이랑 그냥 아예 백지로 비워놓은 사람이랑, 그 다음에 모르는데 일단 뭐라도 적어야 될 것 같아서 이상한 얘기를 횡설수설하면서 빡 적어놨어. 이 세 가지 타입이 있다면 면접관에게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점수로 깎이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전조사서는 사전진단 도구고 면접에 직접 감점 점수로는 채점이 안 된댔죠. 그러니까 셋 다 감점은 안 당하는데 누가 제일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까요? 백지로 비워놓은 사람? 아니면 죄송합니다, 정말 뭐 꼭 숙지하겠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거창하게 횡설수설하면서 적은 사람? 어딜 것 같아요? 자, 백지를 낸 사람은 되게 성의가 없다라고 느낄 것이고 선입견이 작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꼭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사람은 아이고 그나마 모르는데 막 미안한 마음은 있네, 태도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예 모르는 내용을 마치 아는 것처럼 횡설수설하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많이 적은 사람은요, 아, 이 친구는 논리 능력이나 분석 능력이 전혀 없네, 지금 이 시사 이슈에서 말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딴 얘기만 하고 있네, 야, 이 친구 논리력이나 분석 능력이 좀 문제가 있는걸, 이렇게 생각해요. 셋 중에 어떤 선입견이 제일 문제가 되냐면 세 번째 선입견이 제일 문제가 돼요. 그리고 실제 면접에서도 동문서답이 감점 폭이 제일 커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될 면접은 가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감점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운영한지 제가 좀 회의감이 들긴 한데, 예. 그래서 감점 요인만 없으면 원래는 만점으로 통과시켜야 돼요. 감점 요인만 없으면. 이제 원래 그게 운영상 맞는데 이제 경찰 면접관들이 집체 교육 안 되고 그냥 투입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청별로 전담 부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변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조사서 적을 때 제일 유의사항이 이 질문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 인생관에 관한 질문들은 답을 못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적어야 되고 성의껏 적어야 돼요. 그래서 면접관이 처음 사전조사서를 통해서 생기는 선입견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할 때 막 끝에다 막 찌끔 적거나 요 끝에 찌끔 적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면 대충 날려서 뭐 글자도 못 알아먹게 대충 날려 적지 말고 전체 여백을 활용해서 목차로 해도 되고,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목차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도식화를 좀 넣고 설명하는 글을 넣어도 되고, 어떤 식으로든 상관없어요. 그게 어떤 일정 형식의 조건이 없다면. 알겠죠? 그래서 가독성을 제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전혀 모르는 주제가 튀어나왔다, 예를 들면 뭐 민식이법 아니면 아프간 미군 철수의 국제 역학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필기 막 끝나고 나서는. 그죠? 물론 이제 우리 형통할 멤버스, 유료 멤버스 분들은 알겠죠. 왜냐면 제가 그 영상을 미리 다 올려놨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세 타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세요. 어느 게 제일 낫겠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리합시다. 사전조사서 자체가 점수화되거나 사전조사서 자체가 면접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 미쳐요. 사전진단 도구에 불과해요. 하지만 사전진단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앉아서 면접을 진행하기 직전에 면접관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특정한 선입견을 주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조사서는, 경찰 사전조사서는 여러분들이 답을 적을 수 있는 사항들은 아주 정성껏, 그 다음에 가독성 좋게 작성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면접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경찰 필기시험 딱 합격하고 체력 준비할 때 인적성 그 사전조사서 가기 전에 최소한 우리 그 면접 코칭 프로그램의 1, 2단계라도 하고 가라고요. 1, 2단계에서 인성 파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 가치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 다 훈련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조사서를 퀄리티 있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에 뭐 유료 회원을 면접 준비하는 동안 또 가입해도 되잖아요. 얼마 안 하니까. 그러면 최근 시사 이슈 면접 준비용으로 올려드린 거랑, 그 다음에 그전에는 그 다음에 유료 회원 멤버 아니라도 볼 수 있게끔 뭐 선별복지와 보편복지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더 타당한지 이런 것도 올린 게 있어요. 그 유튜브 채널에. 그걸 미리 쭉 보란 말이에요. 토론 프로그램도 수시로 보고. 그러니까 체력 준비할 때 미리 필기 합격하자마자 그렇게 치고 나가야지만 사전조사서도 여러분들이 퀄리티 있게 작성할 수 있고, 면접 준비할 때도 빨리 치고 나가서 퀄리티 있게 준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해야 되는 절차는 정성을 다해서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다 준비하셔야 돼요. 알겠죠? 제발 좀 체력 준비 시험, 체력 시험 앞두고 나서 나 체력 시험에서 학원에서 몰빵하겠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인대는, 그러니까 근육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근육 회복 속도 맞춰가지고 하지만 30대 분들은 회복 속도도 다를 뿐더러 관절의 힘줄이나 인대는 혈관 분포도가 적어서 이 근육만큼 회복 속도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대부분 다 학원에서 오버 트레이닝 해서 오히려 점수가 낮게 나온 경우가 더 많아요. 막 진짜 20대 혈기왕성한 사람들 빼고는, 회복력이 엄청 좋은 사람들 빼고는. 그러니까 필기, 그 체력 시험은 체력을 미리 필기 준비할 때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거지, 필기 준비하면서 체력 시험 준비 아예 안 하다가 갑자기 필기 합격하고 체력 시험 학원에 가서 오버 트레이닝은 절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적당하게 해야 돼요. 오히려 적당하게. 그래야지만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오거나 자기 원래 점수만큼 나와요. 안 그러면 꽈락돼요. 꽈락.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필기 합격하고 바로 면접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조사서 준비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도 한 발 앞서서 치고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체력 준비도 같이 하는 거니까 되죠.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체력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술 먹고 친구들하고 좀 놀면서 체력 준비 하루 종일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목욕탕 가서 푹 쉬고 이것만 해요. 면접 준비는 아예 안 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오버 트레이닝 돼서 꽈락 난다니까. 아니면 부상당해서 점수가 원래보다 훨씬 낮게 나오고. 제가 거의 50% 이상을 봤어요. 그런 케이스를.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 코칭 문의는 반드시 카톡 플러스 채널에 DSA 컨설팅으로 주셔야지, 전화나 네이버에 DSA 컨설팅 검색하시면 뭐 저희 홈페이지도 나오고 제 사무실 위치도 나오고 전화번호도 다 공개는 돼 있는데, 사무실 전화번호 절대 찾아오거나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타임별로 스케줄이 다 예약 타임별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수강할지 말지에 대해서 문의 상담을 절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카톡으로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제 그 카톡을 이제 쉬는 시간마다 중간에 보고 여러분한테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안내 영상 모음도 다 보내드리니까, 반드시 수강할지 말지에 대한 문의는 카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으로 주셔야 돼요. 전화 갑자기 주면 제가 수업하거나 영상 촬영하다가 전화벨을 울리면 되게 이게 방해가 커요.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부모님들이 애 같아가지고 저한테 코칭 문의를 하시는데, 성인들이잖아요. 자녀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서치를 하고, 저 프로그램 이수하면 내가 면접 준비에 도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와야지, 부모님들은 제발, 부모님들이 막무가내로 찾아오시거나 막 전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자녀들도 성인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판단에 맡기셔야 돼요.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경찰관인 분들은, 자녀분들을, 경찰관인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현직 경찰관 분들은, 퇴직하시거나 현직 경찰관 분들은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건 아니고 추천받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자녀분을 그냥 이제 뭐 지금 카톡 상담 페이지로 보내요. 그럼 이제 카톡 글 남겨놓으면 이제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진 일반인 부모님께서 이제 경찰 준비하는 자녀들이 계속 떨어지니까 답답해서 제 유튜브 채널 보시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만 반드시 문의를 하고 코칭 관련된 안내 사항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